제조업의 당면 과제를 넘어서 우리 산업이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공과대학이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저희 대학에 계시는 25분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집중 인터뷰와 조사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하실 이종문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각 산업 분야에 어느 정도 일가견을 이루셨다는 저희 공과대학 25분의 교수님들을 한 분당 2시간 이상씩 인터뷰해서 우리 산업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발주해서 이종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계속 서 있던 사람이 이번에 잠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The last but not the least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발표이지만 가장 정수를 보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좀 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부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특히 IMF 그리고 지난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겉보기로 드러난 GDP뿐만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볼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인데 붉게 표시된 부분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즉 가로축에 나와 있는 것이 GDP당 R&D 투자, 그리고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것이 GDP가 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내용적으로도 혁신이라고 하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기록을 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제 위기가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오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이 각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도 아주 뚜렷하게 두드러질 정도로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 제조기업만 집어볼 때도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5%대로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 저하가 추세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2, 3년 동안 지금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더 길게 보면 한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성과가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도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가 저 정도 성장하면 어느 정도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잠재 성장률도 3%대로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5% 이상의 모두 성장은 없다. 이게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 국가 경제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이 있는데, 게다가 우리 바깥으로 더 힘든 도전 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경향이 되겠습니다만,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10년, 20년 동안 저성장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고 지금도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르기까지 중국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인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투자율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율 저하도 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놓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투자율이 적어지고 있는 것은 단지 은행이 돈이 잠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있어야 사람이든 기계든 새로운 빈티지로 갈아지면서 기술이 축적이 되는데 투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확보하게 될 기술의 역량이 미래에 기술의 역량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매기겠다는 얘기까지 하는데도 지금 투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추세적인 현상을 반등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오전에 저희가 차문종 박사님의 강의도 아주 인상적인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했고 또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이 인덱스적인 측면의 위기 징후 이면에 그런 위기를 이끌고 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시적인 경기 순환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산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고 있는 성장 통일지 모른다. 그래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종에 알지 못하는 변곡점에 다다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기존의 틀과는 아주 전면적으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우리 기업들이 납기를 꼭꼭 맞추고 남보다 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도 놀지 않고 그리고 10% 20% 더 싸게 하던 이런 경제의 패러다임에서부터 새롭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패러다임을 바꿀 역량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배양을 못했다.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 요인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굳이 비유를 하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아직 우리 경제가 죽은 것은 아니니까 죽은 시체라고 할 수는 없고 굉장히 몸이 많이 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실비실 좀 이렇게 아픈 거죠. 자꾸 독감도 걸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아주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영양제 하나를 지금 줘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게 이제 우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고민이 많은데 문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앨리스가 만났던 penguin 여왕이 그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를 고수하려고 해도 열심히 뛰어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뛰니까. 이게 지금 붉은 여왕 가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미국 또 독일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요. 중국은 신산업 부흥 정책이라고 해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스킵해서 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일본은 모노츠거리로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가만히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시점에 우리가 처해하고 있는 어려움에 더해서 주변 국가에 더 빨리 뛰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미국의 지금 저희가 보았던 Advanced Manufacturing Program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보면 제조과 혹은 기존의 산업과 IT를 합치자는 것이고 인더스트리 4.0도 지금 아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뭘 하자는 얘기냐라고 하면 스마트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제조업을 스마트하게 하자면서 IT와 결합해서 결론은 똑같은데 문제는 출발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IT, 기본적인 혁신에 강하고 반면에 매니팩처링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IT에 관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반대로 IT와 제조업 합쳐야 되겠는데 첫 출발이 어디냐면 우리는 제조업은 강한데 IT가 약하다. 그렇다면 이 강한 제조업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IT와 제조업을 합치자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출발이 완전히 다르다. 문제의 원인이 사람이 아프다 혹은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할 때 원인에 관한 분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저랑 비슷할지 몰라도 일본과 중국은 나름의 그런 의미에서 나름 분석하고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다시 천착할 필요가 있다. 좀 전에 그 맥킨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 하다 보면 또다시 인더스트리 4.0 그걸 또 패션 워드로 받아들여서 막 하다가 R&D 하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다른 키보드 들고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깊이 원인 분석을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법을 찾아야겠는데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썼던 전략은 KBI라는 아주 훌륭한 기관이 있고 많은 경제 연구소들이 있어서 이미 참고할 수 있는 거시적인 데이터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책 리포트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저희가 보건데 어떤 의미로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이것 말고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게 바퀴살이 이렇게 있고 마차바퀴인데 여기 마차바퀴가 굴러가려면 결국은 이걸 콕 끼워야 돼요. 요거를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아마 첫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를 할 때 린치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산업계와 학계를 망라해서 이게 우리 산업계가 돌아가게끔 하는 핵심이 누굴까를 이제 여러 자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린치핀을 찾아서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삼성전자 전무님, 또 현대자동차의 부사장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그런 조참회의 많이 갑니다만 이제 자문회의를 해서 여쭙지요.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대부분 정해진 대답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사 입장이 일부 반영된 의견을 내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분들은 따로 비공식적으로 여쭙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제외. 이런 식으로 쭉 다 이렇게 재배를 하고 남은 분들이 서울대 공과대학 안에 330분의 분들이 계신데 최소 한 10% 정도에 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이른바 좌장이 아닐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좌장이라 하면 산업계에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학술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스태블리시가 이미 된 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좌장이라고 하고 린치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1차적으로 저희가 셀렉션한 분들인데 물론 이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저희가 앞으로 더 조사를 해나갈 계획인데 시간 관계상 25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제 2번을 더해 27분이 될 텐데 생산 시스템, 차세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소재, 정밀화학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든 전 산업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학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찾아가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을 똑같은 스타일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좌장으로 잘 알고 계신 분야에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야기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분야에서 우리 산업 전체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산학협력은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대학 전체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더 크게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25분을 2시간씩 묵고 메모를 하면요. 메모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래서 그 메모를 놓고 이제 몇 달간을 잠을 뒤척이는 밤을 보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증거 사진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죠. 근데 뭔가 그걸 공통으로 꿰는 범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범인이 잘 안 보입니다. 산업별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로 25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5개 분야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나온표로 일부 제 메모를 옮겨놓은 건데요. 아주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메모를 옮겨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인터뷰 대상이 되신 분이 지금 이렇게 계신데요. 이제 저희는 이걸 한 입장에서 보면 스페시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영국 스페시멈들이 계신데 훨씬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우리 산업이 지식 측면에서 보면 추격당하기가 아주 딱 좋은 구조로 생겨 있다라고 하는 거. 기술을 모르는 경영자가 왜 CEO가 이렇게 많으냐. 제조 현장의 기본이 전혀 안 지키고 있다. 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대기업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 산업계 수요와 상관없는 논문들만 양산되고 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들 중에 공통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된 말씀들을 뽑아보니까 한 열 몇 개가 됐는데 그 중에 좀 줄여서 한 5가지 정도는 우리가 빠져있는 어떤 관념의 오류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활동처럼 더럽고 저부가 가치인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차이나로 보내고 우리는 고부가 지식노동을 해야 된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5분의 린치핀들은 공통적으로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 생산이 없는 곳에서 혁신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현장에서 연구개발에 못하고 오신 분들은 다 깨닫고 계셨습니다. 첨단 특허 한 건, 세계적 논문 한 편만 쓰면 된다 라고들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거 생판 거짓말이다. 첨단 논문을 쓰면 뭐하냐? 스케일업을 못하는데. 근데 스케일업을 하려면 문제는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케일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 특허와 논문은 랩에서 쓸 수 있지만 스케일업은 오래 두고 경험하고 실패해보지 않으면 쌓여지지 않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스케일업을 잘하는 회사를 소개를 해주신 회사가 바스프 같은 회사를 말씀을 주셨는데 바스프는 회사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빠진 또 다른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 M&A를 하면 되지 않냐? 라고들 사회나 경제계에서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M&A 하면 사람들 다 도망간다. 왜냐? M&A에서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축적된 경험인데 축적된 경험은 산다고 해서 딜리버되는 것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은 우리의 생산 공장이다. 많은 분들이 분야의 좌장들은 인정하시기를 생산 공장이 아니라 이미 한국을 혁신 관점에서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력전자를 하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변압기는 중국에서 기술을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 주셨는데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중국이 이미 우리보다 혁신이 앞서간다는 건 인정하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학교육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라는 데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그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잡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학교육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공학교육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들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지만 다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꿰뚫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 축적된 경험 지식이라고 저희가 뽑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천 대교도 있고 이순신 대교도 있습니다만 다리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리를 건설하는 어떤 컨셉으로 이 다리를 건설할 것인가는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다리는 우리가 지을 수 있지만 어떤 컨셉으로 다리를 지을 것인가는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어제 신문에 아마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엘모 그룹에서 상당히 높은 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빌딩에 요소에 이 빌딩 지으면서 한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엘모 그룹이 짓는 것인데요. 70만 톤에 해당하는 시멘트가 구조적으로 안정한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건 한국 기업이 못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을 선택했다. 심지어 시공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거푸집은 미국 어느 회사가 만든 걸 썼다. 걱정하지 마라. 바람이 세게 불지 모르니까 걱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일본이나 독일 어느 회사에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그 기사를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세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라 정확하게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100층짜리 100층이라고 그러죠. 저는 5층 빌딩을 짓고 짓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떤 부분 우리가 절대 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절대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제가 방금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다 교과서에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100년에 가까운 기업들이 축적된 노하우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특허나 논문이 없는 영역이고요. 대부분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전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반도체 부분을 포함해서 심지어 해양 플랜트 부분까지 25개 분야를 제가 2시간씩 다 돌아다녔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하다 보면 마지막에 부딪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래곤볼 만화를 보면 어디 가다 보면 꼭 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극복하지 못한 신이 나타나는데 그런 어느 정도 각 산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반드시 부딪히는 영역이 나오는데 그 영역은 교과서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 교과서가 없는 영역은 모두 축적된 경험 지식이 코어 컴피턴시를 형성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그게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한국 산업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발전해온 데 대한 인정을 떠나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바야흐로 중국으로부터 보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이유가 축적된 경험 지식을 쌓지 못했다. 교과서로 배우는 지식은 우리가 월드 클래스로 극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축적된 경험 지식을 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25분의 린치핀들은 모두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의미로 암묵지나 노하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암묵지나 노하우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이런 축적된 경험 지식들이 있어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치 사슬도 아예 뒤흔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산업이 발전했는데 축적된 경험이 없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을 받아서 설비를 짓고 생산을 열심히 해서 단가 경쟁을 해서 볼륨을 키우는 비즈니스로 지금까지 28,000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나가려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D램 부분은 중국에게 언제 따라잡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다 이렇게 따라잡혔다고 해서 우리가 D램은 좀 강할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굉장히 흥미롭게도요. 어떤 분은 한 5년쯤 걸릴 거다. 어떤 분은 한 20년쯤 걸릴 거다. 어떤 분은 D램은 중국이 절대로 못 따라올 거다. 평생을 해도 못 따라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다른 부분은 다 따라온다고 하는데 D램 부분이 왜 못 따라오냐? D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희한하게도 여기서 말하는 축적된 경험 지식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잡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응책을 세워야겠는데 그러면 100년 된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럼 1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작게는 75년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니크한 전략을 찾아야겠는데 중국을 보니까요. 이걸 중국은 근대 기술의 경험이 우리만큼 짧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하는가 봤더니 100년 동안 축적해야 될 경험을 5년에 10년 만에 경험을 하는데 내수쟁이 워낙 크니까 안에서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한 다음에 그걸 한 곳으로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리 설계를 중국에서 딱 3군데 설계공정원에서 장대교 긴 다리 설계를 집중한 다음에 그 지식을 계속 축적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리 설계에 관한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회사는 400년을 축적을 했는데 중국 회사는 10년 만에 축적을 해요. 왜냐? 중국이라는 넓은 땅에서 1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순식간에 여러 개 수평적으로 한 다음에 경험을 집중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산업 선진국들이 100년 동안 하던 걸 중국은 10년 만에 가로로 펼쳐서 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땅은 중국만큼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10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기업, 대학, 산학협력 모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노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만 바뀌어서 R&D 하는 부분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 시간도 없고 내수장도 작으니까 방법은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과대학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언론부터 뭐 서비스업까지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는 수밖에 없겠다. 그게 유일하게 남은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화된 벤처 기업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위 대기업 체제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다시 흔들 필요가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스케일업하는 역량을 계속 키워줘야 합니다. 기술적 패러다임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 센텐스 하나하나는 전부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같이 텍스트를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프로젝트 베이스의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른바 미국식이 아닌 유럽식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학교로 들어와야 하고 선진기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그런 아키텍터급의 시도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산학협력의 경우에 히든 챔피언 육성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게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유행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히든 챔피언을 키워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면 히든 챔피언이 크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축적된 경험 지식을 확보해야 히든 챔피언이 크는 것입니다. 히든 챔피언을 키운다고 해서 축적된 지식 확보되는 것이 아니지요. 인과관계를 저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축적된 경험을 놓기 위해서도 연구자가 CTO로서 계속 남을 수 있게끔 에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책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만 순환모집 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서 축적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분야를 오래 한 기술자가 인정받을 수 있게끔 결론인즉 오늘 행사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학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축적 지향의 사회, 축적을 존중하고 축적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부과하는 그런 사회 체제로 인센티브 체제 전반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때 아주 초기 대통령 체제 때 일시동원 체제, 국가 총력 체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자원이 굉장히 얇게 퍼져 있을 때 짧은 순간에 자원을 모으기 위한 방법인데 그건 기존에 쌓여있던 스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시적으로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회 프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를 조기에 완수하고, 저희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기다 완수하고 그리고 치고 빠지는 전략보다 시행착오를 범하더라도 꼭 DB화하고 빠지는 이런 체제로 저희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저량으로, 플로우가 아닌 스탁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25번의 린치핀들을 보면서 얻었던 중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패널을 모셔서 패널 디스커션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잠깐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용석 박사님부터 먼저 한번.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영서입니다. 우선 오늘 마지막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쭉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무슨 말씀 많이 들었고 그걸 정리해서 오늘 이제 요약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말씀 10분 내에 하는 게 굉장히 좀 요약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 큰 축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은 제조업 혁신을 왜 하는가, 소위 그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잠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또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나 기업 인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잠깐 드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문제는 이제 글로벌 경쟁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래서 저희 제조업의 경쟁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문제를 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째로 제조업에 대한 그 각 나라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사실 아까도 우리 이정동 박사님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각 나라가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지금 모든 미국, 유럽, 독일 포함한 유럽도 일본, 중국, 한국이 전부 다 제조업 혁신을 갖다 불짓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그 입장이 소위 그 시츄에이션이 다 다른 상태에서 거의 같은 목적을 하고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한 나라의 걸 완전히 벤치마킹해서 참고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냥 들여오면 거의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제조혁신 3.0도 상당히 인더스트리 4.0을 상당히 많이 벤치마크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굉장히 좀 한국적으로 해야 된다는 아까 말씀에서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부 일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야, 이제 주력 산업은 많이 했으니까 주력 산업도 그만하고 이제 신산업 하자.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새 이제 주력 산업 쪽이 상당히 이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력 산업이 하면 큰일 난다. 이제는 이제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고 여러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나오는 얘기는 제조업 GDP 비중이 2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서비스업 60%쯤 되니까 서비스업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드라이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도, 일반 기업도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렇게 주력 산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시장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금방 다 때려치고 신사업을 가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도 굉장히 시기적을 오랫동안 좀 점진적으로 절감적으로 잘 써서 하는 거죠. 국가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정도 우리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맞춰가지고 그냥 내비처럼 이랬다 하는 것들이 좀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될 흑백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제조업 문제도 우리나라 서비스업들의 60%의 상당한 수가 보면 직간접으로 다 제조업 관계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하면 제조업 뿌리가 없어지면 서비스업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흑백 논리에서 또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산업 간의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대해서 이동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아주 우리나라가 도저히 안 되는 산업에 대해서 산업 간 이동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노력해야 될 건 산업 간 이동의 문제에 더 앞서서 밸류체인 간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일본이 과거에 최근에 특히 엔화가 굉장히 강세이면서 완제품 쪽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산업을 다 철수한 게 아니라 밸류체인 밑으로 내려갔죠. 밸류체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밸류체인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소재 부품 쪽으로 그쪽에서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쪽에서는 그 화물 문제에서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 좋은 예입니다. 또 프로덕트 분야의 밸류체인 업그레이드를 하면 서비스가 되는데, 프로덕트 서비타이제이션도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업, 그래서 아까 어떤 연사원께서도 프로덕트 서비타이제이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고도화시킨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글로벌 밸류체인 얘기도 하셨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얘기도 나오고 하신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또 잘할 수 있는 분야도 계속 트라이해서 우리 제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 또는 우리가 한국에 대한 어프로치를 아까 말씀대로 흑백 논리가 아니라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거냐. 글로벌 경쟁력인데 이거 문제가 없다면 오늘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박 단장님도 들어오신다면 아까도 너트크래커 얘기하셨는데 너트크래커 상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쟁이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올릴 거냐. 그래서 제조업의 미래, 팩트 오브 더 퓨처 이런 얘기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강론은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기술적인 거, 기술 어떻게 할 거냐, 제조업에 대한 관련 기술, 제조업도 공정 기술, 소재 기술, 또 제조업의 미래에 하다 보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도 융합해야 되니까 정보통신 관련된 각종 기술들 잘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최근에 프로덕트 서비타이제이션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업 모델 얘기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인력 얘기도 해야 되고 조직 얘기도 해야 되고 정책 얘기도 해야 되고, 강론에 대한 거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강론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더스트리 4.0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혁신도 상당히 총체적이고 홀리스틱하고 그리고 아주 에코시스템ik, 저희 생태계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 계획 가운데 산업부에서 2020년까지 10,000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면 우리가 지금 통해서 아까 말씀했던 레비뉴도 늘리고 고용도 늘려야 되는데 정말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일단 처음에 제조 현장을 스마트화 시키면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론 그 회사가 강해져가지고 마켓도 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그때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단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스킬셋이 새로운 스킬셋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일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000개의 중소기업한테 10,000개 우리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과연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거냐 우리 중소기업 안에. 또 그런 또 역량은 휴먼 리소스만이 아니라 또 파이낸스 리소스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그래서 특히 사람의 문제에서 새로운 스킬셋이 필요한데 새로운 스킬셋을 필요하기 위해서 새로운 짝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짝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이렇게 우리 기업도 잘 돼서 고용도 늘고 새로운 매니징 서비스 같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고용을 늘릴 수 있으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자. 대신에 그걸 되려면 정말로 중요한 건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현재 노사 관계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심지어는 새로운 기술, 뭐 카메라, 센서, 뭐 이런 거 달자고 IoT 얘기하면 그 다음날 바로 나오는 얘기는 노조에서 반대합니다. 자기를 감시한다. 생산 현장에서 카메라 한 대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부 다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요. 또 제조업하고 ICT가 그렇게 융합해서 우리가 미래 공장을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제조업과 ICT 간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하나의 도메인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고 ICT는 이제 이네블링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누가 서로 간에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을 가지고 제조업을 완전히 다 흔들 수 있다. 3D 프린팅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사실 도메인 테크놀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나우풀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산업에서는 적용되지만 정답 100%다 해놨을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협업해서 같이 풀어야지 강론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총론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과정에 이제 중요한 건 정부의 이 산학연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도 정부 내에도 정부의 역할을 잘하려면 정부 내에도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조업 플러스 ICT 문제도 제조업은 산업부가 주관하고 ICT는 미래부가 주관합니다. 또 이 프로덕트 서비타이제이션도 프로덕트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문제 같은 경우도 제조업은 산업부가 서비스업의 주관부처는 기재부입니다. 같이 굉장히 협업해야 되는 거죠. 독자로 강론을 가서 안 됩니다. 산업발전 전략은 산업부가 하고 고용에 대한 산업 인력에 대한 재배치, 재교육은 또 고용부가 합니다. 이 같이 협력해야 돼요. 따로따로 놀아가지고는 절대로 정부 내에서도 협력이 안 될 거고 같이 협력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도 여러 역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연관, 학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 강론이 아니라 총론을 누군가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주체는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해서 이 만드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게 노사 합의 문제, 사회적 합의 중에 특히 노사 합의 문제가 지금 위기의식을 공유해야만 저는 노사하게 된다고 봅니다. 위기가 아닌 경우는 노사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도 된다 그러면 노사합의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가면 우리나라가 죽으니까 자 우리 우리 잡을 잃지 말고 다 함께 위기의식을 갖고 하자. 이게 사실은 인더스트리 4.0도 독일의 이 발전에 가장 기여자 중에 한 사람은 슈레더 총리라고 해요.
바로 전 총리죠. 그 사람이 사회당, 야당이면서 사회, 소위 노사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일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런 저희가 위기의식을 가질 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노사혁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조업에서 절대 빼놓고서는 안 될 이슈가 환율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막 들으면서 환율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출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기본적 문제도 있겠지만 상당히 지금 환율이 과거에 IMF 때 2,000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아주 지속적으로 1,000원 지금 1,000원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1,100원으로 약간 브리딩 룸이 생겼지만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100% 헤드투헤드 컴피티션 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 굉장히 약세로 가는 상태에서 원옌 환율이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상태에 지금 여러 가지 그게 이런 문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일의 성공 사례도 독일이 유로존에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도이치마크에서 도이치마크를 고평가시킨다면 절대 독일이 지금처럼 태평양들 구가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유로존에 있으면서 완전히 꽃놀이패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독일은 완전히 유로존에 있는 한 유로가 지금처럼 약세가 되는 한 앞으로 독일은 아주 태평양들 구가할 텐데 그러한 문제에서 이 환율 문제를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같이 만들면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어떤 총론적 입장에서 좀 크게 보고 우리 제조업 혁신 문제를 다뤄야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갖고 또 굉장히 강만 앞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옅은 말씀해 주셨는데 통역이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 황기훈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션까지 제가 이때까지 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 앉아서 아침부터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허리가 아프고 한데 마지막 세션이 가니까 제대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세션에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발제를 해주신 이중동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 우리나라 제조업을 크게 조망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어렵겠지만은 잘 해 나가리라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런 제조업을 가지고 이제 특별 포럼을 만든 것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흔히 이걸 이제 제조업의 블랙홀인 중국이 그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수들이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로서는 이제 좀 전에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신 이 경직된 고용 시장이라든지 또는 낮은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부의 규제 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이곳에 일본을 보면은 우리가 놀랍게도 일본을 10년 내지 15년을 두고서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따라가고 있는 같은 이제 모양새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일본과 같이 소위 말한 20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아까 이정동 교수님 말씀하신 전 세계가 뉴노멀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크게 달아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이유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가지고 있는 낮은 에너지 효율이죠. 일본에 비하면 GDP 대비 에너지 소모율이 3배 정도 많은 나라인데
마침 이제 최근에 유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제가 최초에 이 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장밋빛이 되어지는데 조금 당분간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겠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또 배럴당 100불, 200불로 올라가는 시대가 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그야말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제가 잘 알고 또 대학에서 할 수가 있는 일을 몇 가지 우리 제조업을 향상시키는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정동 교수님이 염려하신 이제 우리나라가 고급 축적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대학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형태를 바꿈으로써 조금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의 구조는 미국식을 따르고 있죠. 한 교수님이 한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그 교수님이 그 연구실을 만드는 것도 책임이 있고 유지하는 것도 책임이 있고 또 문을 닫는 것도 책임이 있고 혼자서 하셔야 되죠. 반면에 이제 일본식 모델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수가 있고 밑에 조교수가 있고 조수가 있고 해서 이제 교수님이 정년을 하시더라도 그 연구실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학과에서 저는 이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기정보공학부도 마찬가지로 65분의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제각기 연구실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럼 각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노하우나 셋업되어진 연구시설이나 측정기 모든 것들이 그 교수님이 은퇴를 하면은 그거로 문제를 뒤집어 쓰고 쓸모없는 이제 숫자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과에서 전력전자라는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님 4분이 연구실을 개방을 하고 학생들을 공동 지도하고 논문을 같이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신 것을 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새로운 신임 교수님들이 학교에 오자마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연구시설 확보 같은 게 그 그룹에 들어감으로 해서 노 교수님들이 허락을 하시면은 같이 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교수님, 노 교수님이 그 그룹의 제일 연장자 그룹에 속하는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를 학생들을 공동 지도하면서 바로 전수가 될 수가 있죠. 또 외부 학교에 나가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하나의 연구실 그룹으로서 이제 논문 발표하니까 비지빌리티가 4배가 아니라 이게 10배, 20배가 되는 거예요. 한 그룹에서 어떤 학교에서 논문을 각각 개개의 이름으로 2편, 3편씩 발표하던 것하고 서울대 전기공학부의 어떤 그룹 하면서 20편, 30편을 발표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다른 그런 이제 이 모양을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핑,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조교수부터 부교수, 교수님들까지 그룹핑을 하면은 축적된 그런 고급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지고 공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학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될 필요가 있고 또 없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을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고 또 몇 명을 좀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감안을 하면은 우리가 20년 전에 만든 그런 20년, 30년 전에 만든 틀에서 아직까지 대학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사실이고, 이것은 이제 정부가 보호 교육에 대한 지휘 감독이 아직까지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국립대의 법인 전환을 통해서 좀 그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자유도를 높이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지난 정권에 있었고, 그 첫 주자로서 이제 서울대가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법인 전환의 효과를 이제 우리가 크게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아마 점차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려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국립대학들도 서울대가 수락한 그 법인 전환에 참여를 해가지고 대학의 모습을 바꾸는데 그 기회를 적극 이용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에서 이 창의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이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땐 창의력은 뭐 대학에 와서 갑자기 어떻게 주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유아 때,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런 쪽으로 사고를 하고 훈련을 받고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싶고, 따라서 이제 기왕 만든 영재고 과학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또 그 영재고 과학고 출신들이 어리석은 대학 입시 제도 때문에 자기의 전공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 없도록 해주면 될 것 같고, 또 어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키우는데 과학관 같은 것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시립 지방자치단체 국립과학관의 내용은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과학교육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교육을, 기초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기업들이 당장 데려다가 쓸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많이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초교육을 더 열심히 튼튼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공학의 많은 분야들이 아주 짧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한 5년, 6년이면 이제는 긴 그런 이제 시간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침에 학 교수님이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현장 중심 교육, 그러니까 산학에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소기업을 우리가 데려다가 또는 찾아오는 중소기업을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제 제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교수님들이 스베티컬 안식년 동안에 대학에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개발 참여를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또 기업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대학에 와서 강의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수님도 쉽게 될 수가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산학의 교류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그렇게 미래가 암울하지만 않다는 것을 이제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 그 근거로는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뭐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제조업의 강국들이 지금의 제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잘하고 있는 제조업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M2.0라든지 또는 이제 인더스트리 4.0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전부 ICT와 제조업의 결합이죠.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ICT의 강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ICT의 강국이니까 그런 제조업과 ICT의 결합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사우 교수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인더스트리 4.0가 정착을 해서 그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10년, 20년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거겠죠. ICT 기술을 결합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에 갑자기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파란불로 바뀌면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모든 사회에 이제 팽배해 있는 개인 이기주의라든지 오만을 조금은 이제는 양보를 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노사관계 이야기가 결국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를 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결국 이제 어떤 저도 똑같은 최 교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떤 테크놀로지, ICT 기술을 단순히 제조업에 접목한다고 해서 ICT 제조업이 경쟁력을 2배, 3배 갖게 되고 막강한 국가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 시스템을 돌리고 실제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 본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러한 결합도 효과를 발휘를 하고 또 근본이 튼튼한 그런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점 더 해법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천 문의원님 발표 듣겠습니다. 예, 김기천입니다. 이정동 교수님께서 축적된 경험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요약을 해주신 건데, 거기에서 전문가도 아닌 제가 특별히 덧붙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한 2-3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중국의 어떤 추격에 대응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고기술, 고기술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진단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것만이 해법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신생기업인 샤오미한테 밀린 것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샤오미는 원래 짝퉁 애플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CEO가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화제를 모은 기업인데, 근데 정작 중국 시장에서
애플은 별로 타격을 받지 않고 삼성전자가 그 타격을 받고 짝퉁 애플 만드는 경우인데 이건 결국 이게 뭔가 그 삼성이 이제 사실 그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에 다른 이제 기존 그 휴대전화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상대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삼성이 그나마 좀 그 아이폰의 그 잠재력이랄까요, 뭐 그런 거를 어떤 위치에 잡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거기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그때 모든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뭐 갤럭시 시리즈를 개발해서 그 이제 추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짝퉁 애플 만드는 기업한테 밀려가지고 작년 4분기에는 오히려 애플이 다시 그 스마트폰 판매 세계 1위로 3년 만에 2위가 역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플이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그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전체 영업이익의 93%를 애플이 혼자서 올렸다고 합니다. 삼성은 한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이제 뭐 적지 않은 기업들. 그런데 그 뭐 이렇게 이제 밀린 원인은 결국은 애플에는 있는데 삼성에는 없는. 뭐 삼성이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따라갔지만은 뭐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낸다거나 글로벌 생태계를 만든다거나 또 문화적인 상징 또는 뭐 브랜드 인형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스페인에서 열린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삼성이 그동안 이제 어떤 준비해왔던 야심작인 갤럭시 6를 내놨는데 그 현재까지 뭐 외신들도 그렇고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경쟁력을 다시 하드웨어 스펙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 삼성이 이제 그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좀 다른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더 이렇게 그 보완을 하기보다는 삼성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S6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성과를 내고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그런 경쟁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 R&D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중국의 추격을 꽂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부분에 뭐가 필요한지 이제 그런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그 뭐 발표에서도 중국은 생산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제 메이드 포 차이나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에 이제 그 진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꼭 첨단 고부가 같이 고급 제품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사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거의 그냥 뭐 보따리 장사하듯이 쇼핑을 엄청나게 해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사가는 제품이 그런 고급 제품이 아닙니다. 또 이제 한국 제품 중에서 뭐 중국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하고도 꼭 최첨단 고급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좀 그 중국에 없는 그런 좀 그 상품을 어떤 차별화하고 다양한 그런 그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싶은 거는 우리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소프트웨어 역량이 강화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어느 자리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수학과 같은 이제는 이제 수학 같은 도구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갔습니다. 이 수학은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이 수학을 도구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심지어 이제 자동차가 이제는 QRU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굉장히 다양한 산업, 다양한 제품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점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키워서 그 전문가가 여러 산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이 아닌가. 네. 제가 받았으느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경준 대표이사님 코멘트 듣겠습니다. 긴 여정이 이제 마지막에 왔네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혁신의 역량과 여건의 이슈입니다. 약간의 퀴즈를 하나 그냥 내겠습니다. 대학 교수님들한테 연구 과제로 누가 의뢰를 해도 좋고, 그 컨설팅 회사에 와서 물어봐도 좋은데요, 돈 내고. 자, 우리나라에 쥐가 몇 마리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 이제 왔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그 신입 직원이나 경영진 인터뷰 같은 식 쓰는 엉뚱한 퀴즈입니다. 실제로 쓰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많이 알아서 안 쓰지만은. 자, 근데 시간은 3일 있어요, 3일. 3일 동안에 어찌됐든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쥐가 몇 마리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와 달라. 그럼 돈을 주겠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누가 알겠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해버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예, 끝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대답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쥐약회사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 쥐약회사에서 상정하고 있는 쥐 마리수를 받아서 적어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예. 저희 상상력의 범위는 기껏 샘플링 해가지고 쥐 숫자 좀 세보겠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건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 쥐약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 그 마리수의 논리적 근거도 있겠죠. 그 근거 받아서 적어오면 되는 거죠. 좀 가공 좀 해서 컨설팅스럽게.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 만사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혁신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혁신하지 못하면 죽는 제조업들일 겁니다. 컨설팅에서는 기본적으로 혁신 유통업자예요. 예. 우리 유통만 잘 유통시키다가 잘 되면 우리 잘했다고 하고 안 되면 또 안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뭘까요? 혁신 지원업자들입니다. 예. 혁신 지원업자들이에요. 혁신을 또 화려하게 또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랑 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악의적으로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혁신을 고민하지 않느냐? 당연히 고민을 하죠. 고민의 차원이 좀 교수님들이 보기나 저희들 보기에는 좀 모자란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 당국자들 보기에는. 하지만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 혁신의 가능성을 찾아서 디자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서 완전히 사장되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핀테크는 이미 기술적으로 완전히 완벽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5년을 흘렀고요. 헬스케어는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미 6, 7년 전에 거의 퍼펙트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근데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보면 뭐냐면 혁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혁신을 이루어냈을 때 아까 패턴도 나왔지만 motivation for innovation, 즉 거기에 대한 소위
이익의 피드백 구조가 과연 만들어지느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상당히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는 한번 워낙 좀 다른 이야기, 공학 이외의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세보니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한 지 27년이 됐더라고요. 27년째인데요. 저도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27년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지금 뭐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조직을 또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게 또 하나의 나름의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돈 주는 사람과 돈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돈 주는 사람과 돈 받는 사람은 상당히 입장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받는 돈을 고정비화하려고 합니다. 그죠? 변동성, 보너스 500% 내년에 잘 되면 줄게. 나 그거 싫어. 지금 50%더 줘. 받는 사람 항상 그걸 고정비화하려고 해요. 연금화하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뭐냐? 항상 그것을 변동비화하려고 합니다. 잘 되면 줄게. 실적 따라 줄게. 아니면 뭐 일한 만큼 줄게. 항상 그런 이제 긴장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균형점이 만들어지는데 뭐 고정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확립이 되어버리면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정성과 변동성의 그 중간에서 그 제도가 밸런스를 잡는 것인데 너무 고정화가 돼버리면 사실 이건 사회가 역동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모든 것이 뭐 변동화 돼버리면 이것은 뭐 그냥 드리프팅, 표류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충격을 준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제도를 유연화시키고 변동화시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혁신을 하나 이루어냈는데 그 혁신은 모두를 해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해피하게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배순훈 그 회장님께서 웰링턴 그 워털루 때 싸웠던 사람 영국 병사들보다 러다이트 운동에서 기계 파괴했던 애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새로운 혁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헬스케어가 나오면 기존의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직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핀테크가 나오면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떡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새로운 어떤 혁신의 구조가 또 나왔을 때 뭐 노동시장이 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제대로 흡수해내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혁신의 사회적 역량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공학 내에서 어떤 단위 기업 내에서 혁신의 역량을 갖고 있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혁신을 과연 흡수하고 계속 이렇게 임프루브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사회에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유 취향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또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몇 년도에 태어났냐면 1955년입니다. 또 재밌게 스티브 잡스도 마침 또 1955년입니다. 폴 앨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마침 또 1953년이고요. 특이하게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1958년생입니다. 동년배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를 그러면 받느냐면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처음으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기 시작할 때 소위 말하는 그 알테어라고 하는 그 컴퓨터 키트가 나왔고요. 소위 말해서 최초의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알리바바의 마윈이 1964년생이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똑같이 1964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놀다가 뭔가를 시작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나름대로 그 1세대를 만들었던 다음파커의 김범수, 네이버의 이혜진, 넥슨의 임정준은 공교롭게 딱 1966년, 67년생들인데 이 사람들은 중학교를 갈 때 애플2가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 그것을 이제 그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그 리딩급들은 사실 기존에 뭐 좀 나이가 드신 40대, 50대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혁신의 사고를 받아내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하는 세대는 역시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 그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하느냐 이제 이런저런 문제인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뭐 시간도 됐으니 한 1분 안에 끝내면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죠. 혁신에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은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소위 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우면 확 이렇게 좀 풀리는 아니면 뭐 많이 바뀌는 그 린치핀이 뭐냐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제가 뭐 조그맣지만 제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전에 노동법 같은 걸 이렇게 아무래도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그 레이버에 대한 노동시장은 소위 30년, 40년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 노동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같은 21세기의 소위 프로페셔널 기준으로서는 이건 전혀 맞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전형적으로 이제 기득권화 시켜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그에 걸맞은 경험을 못하는 구조가 이미 확립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복잡하면 노동시장이라도 최소한 유연화 시켜놓으면 그 자체의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저는 뭐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그 핵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역시 이제 다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제조업의 소프트웨어, 뭐 플랫폼 개념, 뭐 커넥티드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뭐 제 비즈니스와 무관하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제조업 자체가 열심히 해가지고는 소위 탑으로 올라서기는 어려운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즉 제조업과 전문 서비스, 그 전문 서비스라는 게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특허라든지 굉장히 공장을 운영하는 아주 고급 소프트웨어를 장착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정교한 그 물류망을 설계하고 임프루브 시키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결합되지 않으면 제조업이 홀로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시스템 디자인, 솔루션 능력, 이 결국은 사회적 능력과 결합이 되어 있거나 연결이 되겠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동시장의 기본적 유연화만 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역동성을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문제는 내년에 40주년 산업 아까 그 산업연구원 김도원 원장님이 하신 행사에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공학 쪽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오늘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하면 굉장히 늦게까지 계셨는데 그래도 그냥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혹시 플로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한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예. 아까 못하신 거 결국 도와주려고. 아닙니다. 뭐 아까 못한 거는 영원히 못할 것 같고,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되풀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연구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 집단화라고 표현하면 몰라도 관계 있는 분들이 하나의 연구실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저희가 바라는 건데 그게 참 안 돼요. 제가 프로젝트를 했던 대학도 뭐 서울대학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볼 때 저 교수님하고 저 교수님하고 합동해서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두 분이 별로 사이도 안 좋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사바티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서울대학의 그 후배 교수님을 사바티칼 그냥 사정해서 6개월 만이라도 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만 좀 이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 좀 되게 했으면 좋다. 와서 저 컨설팅이라는 거 하면 자꾸 피차간에 헛소리 하다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와서 여기에 용어도 익히고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익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마련하려면 사바티칼을 왜 자꾸 MIT만 가냐. 또 여기 6개월 가고 미국에 6개월쯤 가면 좋지 않냐. 근데 와서 굉장히 많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 또 이게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부터 해서 그리고 이게 전체가 변화하면 시간이 굉장히 변한다고. 아니 비즈니스 이익에 관련된 거하고 개인의 그 에고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뭉쳐서 비즈니스를 엮어나가는데
그림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설 의원님도 삼성전자는 뭐 하드웨어 위주로 가는, 제가 삼성전자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아니 세상에 돈도 있고 소프트웨어 할 인력도 있고 그런데 왜 하드웨어만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에코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변화하면서 이게 포뮬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루아침에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5년, 10년 걸려서 조금 개선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또 한번 무슨 교수님들 연구실 그룹핑하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교수님들이 모두가 아주 개성이 강하신 분들로 구성된 게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아까 직접 예를 드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났고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교수님들이 손해볼 것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 많이 따라하지 않을까, 많이 확산이 되리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스베티카를 국내 회사로 가는 것도 이미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뭐 10여 년 전부터 안식년을 회사에 가서 일을 해주고, 다행히도 엄청난 성과가 나가지고 그 교수님이 회사에서 이제 일하고 거기서 배운 학생들한테 전해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회사에서는 그 그룹을 좀 더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또 엄청난 연구비를 줘서 이제 연구 그룹을 또 만들게 하고 또 연구소도 지어주고 하는 이런 케이스로 연결된 걸 제가 한 2케이스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린 거고,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학장님을 비롯한 학교 담당자께서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교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산학협동 이런 걸 많이 고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런 방향으로 많이 또 교수님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재 단장 마지막 코멘트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아주 귀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제조업의 미래 하면서 사실 우리 MIT하고 서울공대 오늘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는데, 이 기회에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학발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 1순위 의사, 변호사 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 딸이 지금은 벤처기업가 됐으면 좋겠다, 사업가 됐으면 좋겠다 1순위라고 합니다. 그 근본에 뭐가 있어?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은 석세스 스토리가 사회 전반을 훌렸던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는 누구의 어느 아픔이 시작됐다, 누구는 어디에 투자를 받았다, 누구는 대박을 쳤다, 이런 석세스 스토리가 사회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런 기회를 만든 우리 서울공대, 그리고 밑에서 세월공대 리딩 우리 공과대학이 뭔가 석세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삭스 교수님하고 점심시간에 이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MIT 기계과는 전 세계의 그 기계과가 벤치마킹하는 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벤치마킹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MIT 졸업생의 10%가 창업한답니다. 그리고 반 정도가 중소기업 가요. 대기업 가는 아이들은 구글, 아주 몇 개 빼는 건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왜 벤치마킹 왜 안 해요? 다른 거 다 벤치마킹해? 정작 그건 벤치마킹 안 하는 거예요.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학발 석세스 스토리가 저는 거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 그리고 이노베이션, 그리고 혁신 기업의 육성, 그리고 인재,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현장과 유리된 교육, 이것도 굉장히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스트리아나 독일이 취업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괴리되지 않은 그런 현장 교육인데, 그게 우리 대학은 왜 벤치마킹 안 하는 겁니까? 그런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어주셔서 교육과 연구와 졸업생 진로,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벤치마킹을 해서 석세스 스토리 만들어주시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뀌었고요.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는 민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댁에 가셔서 반성문 한 장씩 쓰시고 저희가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면에서 놀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심포지엄을 소규모로 100석 정도 규모로 하고 대개 이런 거 행사할 때 막 여기저기 팔 비틀어서 오시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메일만 쭉 뿌렸는데 참가 신청서가 300분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좌석을 늘리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대개 이 시간이면 대개 다 떠나시고 잘 안 계신데 거의 떠나시지도 않고 끝까지 다 참석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것도 저희가 굉장히 놀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라든가 제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다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렸으면 답을 드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대개는 그냥 문제를 도출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문제를 그만 안다는 것조차 그거 자체도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로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물론 MIT나 프라운호퍼에서 오신 이 석학들의 발표가 우리가 앞으로 해를 찾아가는데 약간의 실마리는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멀리 미국하고 독일에서 오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자리에 함께해 준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